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불만이 커지고 있다. 2. 일본의 약한 능력. 3. KF-21 런던 상공의 날개를 펼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방산에 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전투기도 무시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무기 중 하나로 여러 나라에서 뛰어난 성능을 내세워 경쟁하고 있으며 차세대 전투기 개발 붐이 일어날 정도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은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인 템페스트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이 공동개발에 참여하면서 스웨덴이 사업 탈퇴를 선언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영국은 일본의 전투기 기술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는 동시에 한국 전투기에 큰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영국이 자국 전투기 개발보다 KF-21에 더 진심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국은 공동개발국인 이탈리아, 스웨덴과 함께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국은 일본과의 계약 추진시킨다고 깜짝 발표하였죠. 영국은 일본과 F3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건데요. 그래서 일본의 최첨단 항공전자 장비와 레이더 기술을 도입하고 영국의 미사일 기술과 최첨단 차세대 엔진 기술을 공유하면서 전투기 개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스웨덴의 사부는 사업 참여 중단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사부의 CEO는 언론 인터뷰에서 지지부진한 속도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여 영국이 주도하는 템페스트 사업에 대한 참여를 사실상 중단되었다고 밝힌 것이죠. 그는 프로젝트 초기에 정한 계약 조건이 아직도 실현되지 않았으며 전투기 사업 파트너들이 항상 자신의 요구 사항들만 고려하였고 자신들은 항상 뒷전이었다 밝혔습니다. 또한 일본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자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사업 기술 개발에 집중되지 않았다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잠재적으로 일본이 프로그램을 재설정하는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고 했으며 프로젝트의 진행 방향이 이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템페스트 사업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스웨덴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점점 자신들의 주장이 배제되며 입지가 줄어들었고 영국, 일본, 이탈리아의 전투기 개발 기술에 접근할 수조차 없게 되자 불만이 커진 것이죠. 서브는 8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지닌 스웨덴 대표 방산업체로 글로벌 항공우주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이스민 39 그리펜 전투기가 가장 많은 인기를 받았었죠. 스웨덴은 이미 발전된 항공 산업을 꾸리고 있기에 독자적인 차세대 전투기 개발 역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나라의 이해관계가 어긋나며 문제가 발생했던 공동 개발 사업은 비단 템페스트뿐만이 아닙니다. 영국은 과거에도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과 함께 전투기 타이푼을 개발했습니다. 항공 기술을 총 집결해 공중전에 특화된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하였는데요. 그런데 생산 과정에서 4개국의 일자리 보존과 같은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했고 이는 현재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타이푼 전투기를 도입하여 운영 중인 국가는 빠르게 개혁 처리 중이며 제대로 운영되는 전투기는 100여 대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 영국의 항공 산업은 정체될 수밖에 없었고 미국과 프랑스에 추월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영국은 새롭게 템페스트 사업을 추진했던 것인데요. 이번 템페스트 사업 역시 위험성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 개발은 일반적으로 기술을 함께 개발 공유하고 개발비도 함께 내기에 개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운용 욕구와 개발 스케줄이 정리되지 않는다든가 만들어진 기체의 성능에 만족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공동 개발은 공중 분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스웨덴보다 개발비를 많이 투자하는 일본에 높은 기대를 걸며 새로운 파트너로 선택했지만 각국의 협력 관계가 얼마나 잘 유지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영국과 일본의 전투기 공동 개발 계약 체결이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인데 프로젝트에서 일본이 갑자기 열애를 당하고 있습니다. 영국 국방장관인 벤 롤러스가 일본이 주최하는 F3 전투기 개발에 영국이 일본 전투기 사업에 참여해도 얻을 게 전혀 없으며 일본 측의 기술적 신뢰성이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인데요. 영국 정부가 미쓰비시 전투기 개발 수준이 형편없음을 알고 있으며 영국과 일본의 공동 개발 시 만족하게 할 만한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못한다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가운데 영국이 한국과 방산 협력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밝혀져 한국 방산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군사 언론은 KF-21 보람의 전투기 5번째 시제기가 실물로 공개됐으며 시제기 2호기 역시 시험 비행까지 성공했다고 보도하며
현재 분담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은 분담금 및 전투기 엔진 개발 과정에서 협력국을 찾고 있고 말하였는데요. 이에 영국 기업 롤스로이스 엔진이 한국에 손을 내밀어 군사 동맹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0월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영국 판버러 국제 에어쇼 현장에서 제러미 킨 영국 국방부 획득 차관과 양자회담을 하고 방산 분야 협력을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제러미 킨 차관은 K9 자주포의 우수성을 잘 알고 있으며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 긴밀하게 협력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현재 영국 국방부는 폴란드에 이어 한국산 K9 자주포 80대 구매를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차후 KF-21을 도입하는 것 또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영국 국방장관으로부터 세계 방산시장에서 한국 방위산업의 신뢰성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차후 영국은 한국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시험 비행을 참관할 계획입니다. 영국 수출 수주는 KF-21 전투기를 전 세계에 시연하고 지금까지 개발한 성능을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투기 부품을 국산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 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보다 세부적인 성능 향상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수 있으며 세계 방산 시장에 대한 판매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산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수출이 불발이 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아랍에미리트의 무기를 판매하려 했을 때 미국산 부품이 10% 포함되었다는 사유로 미국이 일방적으로 모든 계약을 해지한 전례가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이 밝힌 내용으로 미뤄봤을 때 우리나라의 전투기 엔진 자체 개발은 2026년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무기 관련 사항은 급비기에 모든 사항이 비밀리에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가능한 선에서 자체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식으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간혹 나오기도 하고 있죠. 과거 한국은 자체 개발 전투기가 없는 약소국이었기에 무기 판매국인 미국에 엄청난 갑질을 당해왔습니다. 미국은 AS 서비스도 거의 제공하지 않고 구매 가격 및 운영비 역시 높게 책정했습니다. 2019년 3월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대당 1천억 원을 들여 F-35A를 도입했습니다. 미국은 보안 절차라며 전투기 실물도 보여주지 않았고 자신들의 전력이 노출된다며 여러가지 까다로운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약자 입장인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현재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약자의 입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전히 KF-21C제기에 미국산 엔진이 사용됐다는 한계점은 있습니다만 이제 미국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상황이었다면 높은 엔진 비용을 요구하며 바가지를 씌우려 했겠지만 이전과는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죠. 높은 엔진 비용을 요구하며 바가지를 씌우려 했겠지만 이전과는 달라전. 이제 한국 전투기에 대한 전 세계의 높은 관심 속에서 항공 분야 세계 강국으로 도약할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값비싼 미국의 전투기를 구매하려던 국가들은 한국 전투기 KF-21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4세대 전투기들은 꽤 오래된 기술적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의 KF-21은 이제 막 시험 비행에 성공한 최신 전투기로 각종 첨단 기술이 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첨단 제조업 기술력은 앞으로 발전해 나아갈 것입니다. 최근 들어 국산 경공격기 FA-50에 대한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폴란드가 1조가 넘는 금액을 선수금으로 덜컥 내어주더니 이번에는 이집트가 중동과 아프리카 방면 수출 전초기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이집트는 최근 미국과 트러블로 인해 주력 전투기인 F-16을 들여오는 데에 문제를 겪고 있었죠. 지난해는 한국의 블랙 이글스임이 피라미드 상공에서 사상 최초로 공연을 펼치며 이집트 측에서 한국의 군용기에 먼저 관심을 보였었는데요. 그로부터 불과 4개월 만에 지갑을 연 것입니다. 이집트가 이렇게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을 내린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피라미드 에어쇼 2022가 펼쳐졌습니다. 피라미드 에어쇼는 전통적으로 이집트 자국의 전투기만 참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번 에어쇼에는 사상 최초로 한국의 공군 특수 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참여했습니다. 블랙이글스는 한국에서 출발해 영국, 폴란드를 거쳐 이집트와 필리핀까지 거쳐가는 월드 투어를 진행하면서 세계인들의 눈을 즐겁게 했었죠. 하지만 이번 에어쇼의 의미는 단순히 한국의 팀이 환상적인 비행을 선보였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홍진욱 주 이집트 대사는 세계 최대의 문화유산이겨 관리가 까다로운 피라미드 위에서 한국의 비행팀이 비행했다는 것은 양국의 신뢰관계가 정점에 이르렀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홍진욱 대사의 말대로 한국과 이집트는 그간 상당한 신뢰를 쌓아왔는데요. 이집트는 2017년부터의 교섭을 통해 올해 2월 K9 자주포 200문을 구매하고 수십 대의 K10 탄약 운반 차량도 덤으로 사갔습니다. 이 중 초도 분량만을 한국이 직접 인도하고 나머지 전부를 현지에 구축한 생산시설에서 라이센스 생산하게 될 예정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때 나왔던 루머로 K9의 거래 과정에서 FA50 도입의 물밑 교섭도 같이 진행됐다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사실이었던 모양입니다. 이집트 국영 아랍산업화기구 아이는 카이와 이집트에서 FA50 훈련기 제작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웅식 카이사회 의장과 목타르 압델 라티프 아이 회장에 압델 파타의 시시 이집트 대통령까지 참석해 서명을 했는데요. 이번 협력에는 최신 기술 이전과 훈련 지원 등이 포함됐으며 양국 간 조정위원회를 통해 공동사업 이행을 추적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카이와 이집트는 손을 잡고 인접한 아프리카와 아랍 국가들을 대상으로 전투기 수출에 나설 방침입니다. 카이가 이집트와 공동 전선을 구축한 것은 성장 잠재력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대륙과 중동을 통틀어 최대 군사 강국으로 손꼽히는 이집트는 내년 기종 선점을 목표로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 사업의 잠재적인 수요는 최소 70대 최대 100여 대에 달해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으로 꼽히고 있었죠. 그리고 실제 공개된 계약 내용은 T-50 훈련기와 FA-50 경전투기를 합쳐 총 100대로 그야말로 잭팟이 터진 상황입니다. 수량이 많은 만큼 단가가 어느 정도는 떨어지게 되겠지만 폴란드가 48대 FA-50을 구매하는데 4조 원가량 썼으니 이집트의 100대를 판매하는 규모는 거의 8조에 가까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이집트가 한국과 체결한 계약은 과거 K9 도입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단순히 구매 후 인도받는 방식이 아니라 현지의 생산 기지를 구축해 직접 라이센스 생산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집트가 이러한 선택을 한 데에는 폴란드가 끼친 영향이 매우 큽니다. 무기 확보에 국가의 명운이 달린 폴란드가 한국의 FA-50을 선택한 것으로 FA-50의 효용성은 입증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폴란드와 이집트는 FA-50을 노리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바로 FA-50 최대의 강점인 F-16과의 호환성이죠. 이집트는 무려 208개의 F-16을 운용하고 있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수의 F-16을 운용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도 훈련기는 중국, 유럽, 브라질 등 호환이 전혀 되지 않는 기종으로만 채워져 있었죠. 이집트군의 고질적인 약점으로 꼽히던 게 바로 이것인데요. 무기체계가 파편화되어 있어 보급과 훈련 과정이 복잡하다는 것이었죠. 이집트의 고등훈련기 사업에 뛰어든 기종은 FA-50 외에도 중국의 L-15와 이탈리아의 M346이 있었고 이 둘 모두 FA-50보다 가격 자체는 저렴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파일럿들을 주력 전투기인 F-16 적응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해야만 했던 이집트는 도입 비용 차이를 감안하고도 F-16과의 부품 호환성이 70%에 달하는 FA-50을 고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단연간 F-16을 운용하며 구축해둔 부품 및 정비 체계를 FA-50은 상당 부분 공유할 수 있어서 운용 유지비가 압도적으로 저렴했죠. 도입 비용 차이를 메우고도 남을 만한 메리트가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 사느냐는 것뿐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폴란드가 사저의 구매 대금 중 3할에 해당하는 1조 2천억을 한국에 덜컥 일시불로 내버린 것입니다. 납기를 반드시 지켜달라는 당부와 함께 말이죠. 이는 먼저 뽑아간 번호표의 목까지 박은 셈이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한국 전투기는 우리가 먼저 사갔으니 새치기는 꿈도 꾸지 말라고 전 세계에 말한 것과 같다는 것이죠. 언제 살지 눈치만 보던 이집트는 갑자기 닥친 상황에 재빠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미 폴란드가 당장 내년에 12대의 초도 분량을 가져가기로 협의를 마친 상황이고 이 12대의 초도부는 국내용으로 생산되던 T-50을 죄다 긁어다가 FA-50으로 뜯어고치는 물건들입니다. 즉 한동안은 한국으로부터 직접 FA-50을 인도받기가 어렵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K9 도입 당시와 비슷하게 라이센스를 주면 현지의 생산 기지를 구축해서 필요한 분량만큼 직접 만들어 쓰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 입장에서도 거절할 이유가 없는 좋은 조건입니다. 앞서 언급한 폴란드와의 계약 때문에 한국은 지금 계약을 하더라도 밀린 수주량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내년에 폴란드에 보내야 하는 12대의 FA-50부터가 기존 FA-50과는 격이 다른 블럭 24양입니다. 폴란드는 FA-50을 구매하며 한국이 블럭 20으로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면 그 비용은 자신들이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폴란드와의 계약이 성사되며 이 약속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 것이네요. 폴란드가 선수금을 입금하기가 무섭게 블럭 20에 탑재될 이산 레이더의 기종이 팬텀 스트라이크로 확정되는 등 빠른 진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도 팬텀 스트라이크의 통합 과정, 공중 급유 기능, 암램 공대공 미사일의 통합 등 블럭 20의 성능을 맞추기 위해서 해결할 문제가 산더미인데 주어진 시간은 별로 없죠. 해내지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숨가쁜 스케줄이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이 상태에서 폴란드 수출량의 2배가 넘는 이집트 계약까지는 아무래도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이집트 역시 한국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계약으로는 언제 FA50의 실물을 만지게 될지 장담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생산이라는 방식을 취해 양국이 윈윈하는 길을 제안한 것입니다. 한국 역시 흔쾌히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이번 계약은 성사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의외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말레이시아입니다. 현재 말레이시아 역시 FA50의 구매를 위해 한국과 긴밀한 접촉을 이어가고 있죠. 이들은 18대씩 2번에 걸쳐 총 36대를 도입하는 계획을 제시했고 1차 교체 사업에서만 2조 원가량을 내는 가격 협상까지 카이와 마친 상태입니다. 남은 것은 당국의 승인뿐이라고 하죠. 말레이시아의 경우 36대라는 적지 않은 양을 도입하는 만큼 거래가 성사될 시 유지 보수를 위한 MRO 센터를 자국 내에 구축할 가능성이 높은데 말레이시아는 이 역시 반가운 상황입니다. 주변 동남아 국가 중 T50계열 군용기를 도입한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도입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MRO 센터까지 구축하기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자력으로 정비하자니 그럴 만한 기술력이 받쳐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틀은 비단 FA50이 아니라도 소량 도입한 무기들을 모두 부품 돌려막기로 혹사시키다가 사고를 내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그런데 근방에 있는 말레이시아에 MRO 센터가 생기면 이들 국가들이 말레이시아에 굽히고 들어와서 T50 계열기들 정비를 받아가야 합니다. 동남아 국가들이 대부분 서로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말레이시아에서 FA50 도입을 얼마나 통쾌한 일로 생각하는지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계약 상황 역시 폴란드와의 계약에 큰 영향을 받았는데요. 폴란드와의 약속이 이행되며 블럭 20 업그레이드가 확정되고 이사 레이더가 탑재되게 되자 그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제 EL M2032 기계식 레이더가 빠진 것이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껄끄럽기 때문이죠. FA50 도입을 위한 마지막 장애물도 사라졌겠다. 말레이시아도 이집트와 마찬가지로 도장을 만지작거리며 언제 계약을 확정할지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폴란드가 번호표에 못을 박고 이집트가 라이센스 생산 계약을 하나 한국과 먼저 접촉해버려서 졸지에 148대의 선주문 불량이 생겨버렸습니다. 간을 보다가 타이밍 잡는데 실패해버린 것이죠. 결국 말레이시아는 FA50을 어떻게 하면 빨리 손에 넣을 수 있을지 골머리를 앓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과거 카이가 FA50을 전 세계에 1000대 팔겠다고 말했을 때는 아무리 포부라고 하지만 과장이 심하다며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지금의 기세라면 한국이 서방세계의 경전투기 시장을 다 쓸어담는 것도 꿈이 아닙니다. 그동안 움직임이 없었던 북한 공군에서 재정비 움직임이 일어난 것인데요. 미국에서도 이를 심상치 않게 지켜보는 가운데 이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고자 미국 싱크탱크에서 놀라운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예전부터 꿈꿔왔던 북도 공군기지 계획안을 제시 이를 실천에 옮기자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에 일본은 즉시 반발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대체 미국이 제시한 북도 공군기지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분명 그 전에 비해 길이가 늘어났어. 전문가는 과거 위성사진과 최근에 찍힌 사진을 비교하며 말을 이었는데요. 실제로 그의 말처럼 기지는 확장 공사를 거친 것이 분명했습니다. 누가 봐도 길어진 활주로는 북한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죠. 지난 8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시스는 북한 연구 프로그램 비욘드 패러렐을 통해 평안남도 순천 공군기지 일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과거와 달라진 점은 바로 활주로였죠. 북한이 순천 공군기지 활주로를 300m 확장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기지 전체적으로 규모를 늘리는 움직임이 벌어졌고 기지 주변에 새로 지어진 시설도 모습을 보이는 이례적일 정도로 공군기지 확충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시스는 기존 기지에 수용할 것으로 알려진 미그 기원은 별도로 신형 전투기를 순천 공군기지에 배치할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무게가 늘어난 전투기가 공중에 뜨기 위해선 활주로가 길어져야 하는데요.
시시스는 순천기지에 북한이 신형 전투기를 출격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것이라 본 것이죠. 순천 공군기지는 평양 방어를 맡고 있는 기지로 북한 공군이 보유한 전투기 중 가장 신형인 미그 29 전투기 40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공군 가운데 최정예 부대인 제55비행연대가 주둔한 것으로도 알려졌죠. 2019년 무렵에는 KN-25초 대형 방사포를 이 부대에서 시험 발사하는 중요한 행사나 전략 기지로서 북한이 중요하게 여기는 장소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 기지의 변화는 북한이 향후 전쟁을 위한 대비를 위해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바라보는 게 정확하죠. 그렇다면 북한이 들여올 것으로 예정된 신무기는 대체 어디에서 구입해 온 것일까요? 시시스는 구입처로 러시아를 지목했습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와 데이비드 맥소의 선임 연구원은 러시아 전투기를 구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봤습니다. 돈바스 지역의 인민공화국을 통해 유엔 제재를 피하는 방식으로 북한이 전투기 구입을 한 것으로 분석했죠. 그 밖에도 의주 비행장의 유지 보수를 위해 트럭이 의주 비행장 근처로 몰린 위성 사진을 확보하는가 하면 원산 바닷가에 위치한 갈마 비행장 근처에 새로운 공군기지를 짓는 모습이 관측되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급작스러운 북한의 공군기지 재정비 움직임은 북한을 주시하던 미국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북한에 공군병력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수준인데요.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공군병력은 물론이고 주일 미군 공군기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F-35 부대들은 설사 중국 공군병력이 온다고 해도 충분히 막아낼 만큼 강력한 위력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공군병력을 키우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비대칭 전력인 미사일에 집착하며 강력한 화력을 추구하는 공군병력 확충과 시설 재정비에 크게 돈을 투자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북한에서 공군병력에 돈을 쓰기 시작한 것이죠.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탄도미사일을 통한 원격 공격과는 별개로 전투기를 사용한 다른 형태의 공격을 상정. 한반도 타격을 위해 북한이 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 추측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되면 북한과 지근거리에 위치한 서울은 물론이고 주요 기지들이 북한의 공격에 의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최근 시시스는 보고서를 통해 놀라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날로 늘어나는 북한의 도발과 급작스러운 공격을 대비하기 위한 특별 공군기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쓴 것인데요. 조셉 버뮤데즈 연구원은 미국의 특수한 임무 수행을 위해 독도를 중심으로 공군기지를 건설, 한국과 손을 잡아 최신 전투기를 상주시켜 위협에 대응할 것을 주문합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북한을 제압하기 위해 독도를 중심으로 무장할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죠. 독도와 울릉도 주변은 군사전략 면에서 매우 중요한 곳인데요. 동해 한가운데 위치한 곳으로 북한과 러시아, 일본 등 동해를 중심으로 군의 움직임을 한 번에 살필 수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기습적인 상대 국가의 움직임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곳으로 이곳을 이용한다면 설사 외부의 침입이 있더라도 한국은 재빠르게 공군 부대를 출격해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죠. 올해 8월 갑작스럽게 전략 폭격기를 출격한 러시아의 도발은 한국에게 동해 전략기지 필요성을 상기시켜주는 일이었습니다. 2020년에 이어 2년 만에 러시아는 Tu-95 전략 폭격기 2대를 출격, 한국방 공식별구역 카디즈를 침범하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여력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 것과 달리 러시아는 한미일지 프리덤 실드 유포 훈련을 견제하는 취지로 도발을 감행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즉각 F-16을 출격했지만 러시아는 빠르게 카디즈를 벗어나 러시아로 돌아갔는데요. 이때 당시에도 국회 차원에서 독도 기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울릉도나 독도를 군사기지로 바꿀 수 있다면 러시아의 갑작스러운 도발은 물론이고 지속적으로 울릉도, 독도 주변을 돌며 무력 시위를 하는 일본의 야욕을 꺾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죠. 그러나 한미일 공조를 원했던 미국의 반대로 인해 울릉도, 독도 주변에 기지를 세우는 일은 요원한 일이었습니다. 미군 역시 자국의 항공모함이나 오키나와에서 출격한 최신 전투기를 이용한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건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과 더불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 양상 때문에 미국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기에 이릅니다. 동해 주변에 상시 배치할 만한 군사기지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이죠. 시시스의 보고서는 이런 배경이 있었기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이 울릉도에 짓고 있는 울릉공항과 사동항은 군사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고 항모나 전투기가 상주할 만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것인데요. 독도 주변에 인공 건축물을 짓거나 해양 플로트 기술을 활용해 충분한 활주로를 확보한 군사시설을 짓는 것을 시시스는 제안했습니다. 이에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도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F-35를 비롯해 주요 전략 자산을 운용하는 주의 미군은 한국까지 도달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생각보다 걸린다고 주장하며 전략무기 운용을 위해 기지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미국이 시시스 보고서 내용에 대해 직접적인 평가나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이 내용이 공개가 되자 일본에서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버리지 않았던 일본 입장에서는 시시스의 보고서는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간접적으로 미국이 독도의 주인을 한국이라고 인정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일본은 지속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작년 독도 방어 훈련에 일본이 보인 과민 반응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일본 외무성은 작년 12월 독도 방어 훈련에 대해 항의와 유감의 뜻을 전한 바 있습니다. 후나코시 다케이로 아시아 대양주국장은 한국의 훈련에 대해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 명백히 일본 고의 영토이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발언을 한 것이죠. 1986년부터 시행된 방어 훈련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이 시행한 훈련이지만 일본은 끊임없이 이 훈련이 잘못되었고 부당점거 한독도를 상대로 한국이 쇼를 하고 있다고 일본은 생각했습니다. 방위백서를 통해서도 한국에 대한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죠? 18년째 같은 내용이 반복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독도 문제에 대해 일본은 미해결 상태에 존재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시스가 독도를 군사기지로 바꾸고 상설기지 건설을 통해 군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올리면서 일본은 월권행위라는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권을 미국이 인지한 행동이라고 말하며 일본이 오히려 독도에 대한 명백한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오히려 미국은 일본에게 기지 건설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하며 동맹국인 일본을 무시하는 처사라 항의한 것이죠. 그러나 미국은 이 주장에 대해 어떠한 코멘트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시시스 보고서로 제시된 내용이고 실제 이 내용에 대해 미국 정부가 고려하고 있으나 일본이 항의할 정도로 한국 정부와 의논한 것은 없다고 말하며 일본의 일방적인 투정을 차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고 혹시 모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도 미국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장소로 독도만한 장소가 없는 상황. 한국이 동해와 독도를 지키는 단단한 수호기지를 짓길 바라며